혼자나 김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작가님과 함께 오늘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작가님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표현연구소 김주리 소장이고요. 이번에 사이다 공식으로 톡 쏘는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책이에요. 사이다 공식으로 네. 톡 쏘는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이고요. 사이다처럼 초록초록한 표지도 눈에 탁 띄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앞부분에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현실 고다비를 위한 비즈니스 글쓰기 처방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표현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글쓰기 책을 어떻게 출간하게 되셨는지 이 네. 글쓰기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글쓰기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글쓰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나 그리고 임원이신 분들 코칭,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의뢰해 주셨고, 의뢰를 받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아주 다양한 글쓰기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 공통점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이다 공식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됐어요. 네.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사이다 공식이라는 네. 게 있는데요. 네. 사이다 정말 좀 뭔가 시원한 네. 해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먼저 그러면 이 사이다 공식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사이다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부터 네. 먼저 우리 시원하게 한번 얘기하고 가죠.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글의 형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소설이나 시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문학적인 글쓰기를 제외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글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생존을 위한 그렇죠. 글쓰기.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그런 글에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정리한 공식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독자예요. 사이다의 첫 번째 원칙은 독자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 독자가 누군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독자의 니즈를 발견한 다음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또 그 결과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에 이르르고 있는가를 체크해보는 것까지가 사이다 공식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사이다라는 네. 딱 이렇게 문장, 어떤 공식이 이렇게 딱 이렇게 네,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거 발견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뜻밖의 얻어 걸린 느낌이었죠. 사이다가 나왔네? 막 이런 어. 느낌이었어요. 이게 네. 사실은 이 공식을 하기 전에 독자라는 단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독자만 써놓고 책을 한 권을 내려니까 굉장히 이제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독자를 안 다음에 제가 글을 쓰면서 했던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보니까 사이다 공식이 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주리 소장님, 우리 네. 김주리 작가님께서 글쓰기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된 네. 사이다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네.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글쓰기라는 그 업무를 이렇게 네. 많이 하시게 되는지, 책에도 물론 앞부분에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도 아마 이 시청을 하시는 비즈니스 글쓰기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일반적인 회사원이었고요. 물론 이제 그 직책이나 직장이 좀 특별하긴 했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제가 글쓰기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글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출근하면 보고서 쓰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홈페이지도 관리하래요. 그럼 이 일이잖아요. 근데 홈페이지 관리가 뭐 있겠어요? 제가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글을 써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글이었어요. 뭐 보고서, 질의서, SNS,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왔을 때는 다시 이제 마케팅에 이르르기까지 글쓰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아마 나는 글쓰기를 안 하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안 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꼭 일이 아니더라도 네.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글쓰기에 정말 좀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쵸. 싶어요. 네. 특히나 요즘에는 뭐 SNS도 많이 하시고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김주리 소장님과 이제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제가 말하기는 오히려 좀 편한데 블로그라든지 네. SNS 쓰는 글 또는 이제 업무적인 뭐 메일을 쓰는 거 한 가지도 글쓰기로 옮기려고 하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게. 네, 맞아요. 근데 아마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것부터 좀 시작을 하면 네. 이런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없앨 수가 있을까요? 이 책의 첫 장에 제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제발 창의성을 발휘하지 말라고. 이게 글쓰기가 어려워지는, 특히나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글쓰기는 생존을 위한 글쓰기예요. 시나 소설이나 수필처럼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글쓰기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쓰는 글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네, 그런 글쓰기에서는 사실은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뭘 쓰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만나야 되는 독자랑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나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깨시면 말이랑 글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 말씀하시는 거 우리 연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썸을 탈 때 되게 그 조심스러운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내 얘기, 난 BMW 타고 나는 뭐 얼마를 벌고 이거를 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 뭐부터 얘기하죠? 우리 뭐 취미라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이야기부터 스몰토크부터 묻죠. 시작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주로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묻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이 글도 독자하고 그런 식으로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독자를 좀 명확하게 하시면 어떤 형태의 글이든 편집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친구랑 편지를 주고받을 때 편지를 어떡하지 너무 어렵네 3박 4일 고민하진 않잖아요. 그냥 진솔하게 써내려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가 하고 싶은 말과 맞게끔 조율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잖아요. 네네. 그죠? 편지에 뭐 물론 너무 화가 났으면 뭐 화난 내용을 쓰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 끝에 사실 나도 미안해 정도는 써주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럼 독자를 좀 명확하게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냥 편집글 쓰듯이 어떤 글이든지 잘 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독자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 독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우리 김주리 소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사실 이 책을 낼 때 제목 가제가 의사결정권자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그거 들어가면 아무도 안 산다. 너무 어렵다고. 단어 네네, 너무 어렵다고. 어렵게 느껴져요.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독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나한테 돈을 낼 사람이 누군지. 네.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하실 거예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사람이 누군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리뷰를 쓰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리뷰가 쌓여서 파워블로그가 되면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 광고를 줄 사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광고주가 좋아하는 리뷰는 어떤 형태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에 우리가 말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글쓰기를 할 때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글 그렇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파악해야 될 게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이고 네. 내 글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고려하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로그를 가끔 합니다. 하면 이제 강의 후기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강의 후기를 저는 왜 쓸까요? 더 많은 강의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글을 구독하는 사람 누구예요? 강의를 주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다녀온 제 자랑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럼 무슨 얘기가 필요할까요? 어...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이제 강의에 가장 특화된 부분은 뭐냐면 저는 현장 실습이 많습니다. 실제 고쳐요. 네네. 네. 이론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론으로도 하죠 물론. 근데 그러면 쉬워요. 저도 준비해간 내용만 돌발 상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현장에서 그분들이 가져온 보고서를 놓고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지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들었을 때보다 자기 거 하나 고쳐가면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는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게 차별화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만나고 싶은 사람. 근데 보통은 이제 블로그를 하면 그냥 제 거 기록해요 하면서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했고요.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이걸 결정할 사람은 그래서 이 강의의 결과가 어땠는데 좋았어? 뭐가 좋았는데가 더 중요하지. 와,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요. 야가질 필요가 있겠다. 너무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저도 사실은 갔다 오면 가끔 SNS에 이런 제가 어디에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또는 어떤 이런 오늘 김주리 소장님과 함께 작가님과 이런 방송을 했어요라고 네. 요즘에는 이제 본인 PR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쵸. 네, 간단하게 올리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글을 쓰고 있고 네. 또 거기에 아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창의적으로 뭔가 굉장한 글을 쓰려고 맞아요. 욕심을 내는 네. 것부터가 두려움을 가지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나만 튀어 보이는 글, 나만 특별해 보이고 싶은 심리가 글쓰기를 어렵게 만들죠. 네. 그렇군요. 이걸 좀 내려놔야 되겠네요, 우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소설가나 시인을 꿈꾸면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데, 요즘처럼 문학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혹은 나를 PR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라면 어떻게 튈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강점을 나의 그 재주나 나의 것을 사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 있게 나를 판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빠릅니다. 이 책이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첫 번째 장의 그 첫 번째 제목이 나는 왜 글쓰기가 어려운 걸까라는 네. 제목인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소 제목들의 내용들이 창의적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 나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늘 독자를 고려하라라는 이야기가 주된 포인트인데요. 네.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지만 여러분께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두 맞습니다.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창의적으로 글을 네.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두 번째,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을 것인지 독자를 고려하라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맞아요. 놓치고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3장에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요. 네. 독자가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예전보다 지금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이제 좀 달라지는 상황이 사람들이 글을 오랫동안 보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책도 그렇고요. 당연히 신문도 그렇고요. 예전에 비해서 진득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글이 그만큼 쏟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홍수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하나만 봐야 되는 거예요. 난 바쁘고 맞아요. 여러분들 다 바쁘시잖아요. 우린 독자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 사람들은 언제 이 글을 픽해서 보느냐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게 된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다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안 보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독자에게 내가 꼭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만.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보통 이제 이 글에서 무슨 말 하고 싶으셨어요? 이 글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가지고요,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냥 줄거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예를 들면 저는 이 책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어요? 독자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핵심 메시지. 아주 짧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상대방이 꼭 알아야 되는 메시지를 뽑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독자랑 굉장히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핵심 메시지를 선정하실 때 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정하시죠. 독자는 상관없어요. 맞아요. 네.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 어. 네.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참 글쓰기라는 게 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글을 조금 배우기 시작할 때 가나 다라를 쓸 수 네. 있기 시작할 때부터 글쓰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아주 가깝게는 이제 일기 쓰는 것도 그렇죠. 글쓰기인데 이걸 우리가 초등학교 6년 때는 이제 의무적으로 했어요. 네. 매번 방학 때 몰아서 글쓰기 다 일기 써보셨어요? 30일치씩 썼잖아요. 막 날씨, 시도 쓰고 막. 날씨를 뭐 잘 모르고 기억 안 나니까요.
그렇게 일기를 써오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뭔가 면접을 보기 위해서 자기 소개서며 이력서며 맞아요. 글쓰기와 우리가 정말 평생을 함께 해왔는데 글쓰기에서 이렇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았구나라는 거를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을 해도 조금 더 좀 쉽게 쓸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넘칠 것 같아서. 아니, 예를 들면 저는 좀 어릴 때 글쓰기를 얕게 배운 것 같아요. 여기 책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일기를 쓰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일기 쓰기 그 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쵸. 상을 줘요. 네. 근데 저는 상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네. 어릴 때부터 좀 욕심이 많아서 저 상을 나는 받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지? 생각해보니까 일반적인 내용으로 못 받는 거예요. 음. 아무리 재밌어도 제가 막 캠핑 갔다 와서 엄청 재밌었다 썼는데 선생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처음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도덕 시간이라는 주제로 도덕 시간을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날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그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도덕 시간에 대한 일기를 한 편 썼는데 바로 그 다음날 선생님이 그걸 뽑아서 수상작이 된 거예요. 상을 받았구나. 네. 어. 이거구나.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이 뭘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이라는 거는 내 표현을 한 결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럼요. 문학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문학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게 뭐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 그게 똑똑했다. 진짜 영악한 거죠. 똑똑했어요. 그래서 결과부터 얘기하면 그냥 상을 다 휩쓸었어요. 학교를 가는 날은 무조건 그날은 무슨 상이 오는 거예요. 네, 뭐 종이떼기 한 장이라도 와요. 네, 근데 이제 그랬었고 자소서도 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보통은 자기소개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라는 사람 중에서도 몇십 가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모습만 갖고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뭐 10개가 있어요. 나의 성격이 10개 중에 교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그렇죠. 나를 왜 뽑을 건지를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교수님 입장에서 나를 왜 뽑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냥 쉽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교수님 입장에서 얘가 우리 학교에 와서 안 그만두고 착실히 공부해서 그래서 취업 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 자소서에서 뭘 보여줘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뭘 보고 싶어 하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글쓰기가 대상이 있는 글쓰기는요. 그 사람이 상대가 뭐가 보고 싶어 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포인트가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네, 첫 번째, 기억을 하시죠. 내가 왜 글쓰기를 어려워하는지 너무 창의적으로 뭔가 다 만들어내서 쓰려고 하지 마라. 네, 조금 내려놓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독자를 고려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누가 읽지,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게 되는지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 한 글의 핵심 메시지 하나만 담아라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얻어가도 글쓰기에 대한 용기가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누구나 듭니다. 다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독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글쓰기 전문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직에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독자를 좀 잘 파악하신다면 요즘은 엄청나게 좋은 글 스킬을 요하는 글들이 별로 없어요. 그 공감대만 잘 형성하시고 메시지만 잘 설정하셔도 분명히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이다 공식으로 톡 쏘는 글쓰기 비법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